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이야기를 집필한 책인데요. 장애 시민 불복종. 책 표지에는 뒷골목 담벼락에서나 볼 수 있는 글씨체로 장애, 투쟁, 차별, 소통, 이동, 국가, 생존권, 정의, 민주주의 등이 낙서처럼 저자인 변재원 씨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표지 한 장을 넘겨 저자의 이력을 보면 역시 그 이력도 이채롭습니다. 변재원, 지체장애인, 인권활동가, 소수자 정책연구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 경영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을 공부, 어학점수 인턴, 취업 준비에 매진하며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으로 살아왔으나 학위 논문을 쓰다가 운명처럼 장애운동을 만나버렸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길바닥 농성장을 익숙하게 누비는 대목군이 된 자신의 모습에 매일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롤로그에서 전한 변재원. 나 변재원은 먼 훗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착한 장애인이 될 것을 다짐하며 성공 가도를 확실히 따랐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진학하고 구글 코리아에서 인턴십을 마쳤던 1년의 경력은 우수한 1등 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었고요. 그런데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될 무렵 우연찮게 활동가가 되어 장애운동 현장을 누비게 되었고 머지않아 인식론적 위기를 마주하고 말았답니다. 오랜 시간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던 내가, 이기심을 생존의 요소로 여기던 내가, 생존을 경쟁의 합리적 근거로 여기던 내가, 장애운동을 계기로 오랫동안 나를 지배하던 신념을 회의적으로 돌이켜보게 되었고 타인의 고통에 연대하는 삶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을 수 있었다고 작가 변재원 씨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토록 다른 차원으로 이끈 순간의 말들을 잊고 싶지 않아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변재원 작가는 이 책의 설명을 500일간의 전장현의 활동일기라고 했습니다. 전장현 박경석 대표를 비롯한 대다수 민주화 운동 세대 활동가들 속에서 이 책의 저자 변재원 씨는 MZ세대 장애인 활동가로서의 경험을 집필한 책입니다. 변재원 작가는 전장현 정책국장이 그의 직함이기도 했습니다. MZ세대 장애인 활동가로서의 장애인 정책 분석, 그의 시선을 따라가 봅니다. 아쉽게도 30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모두 전달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관심 있는 여러분들, 이 책 꼭 구입하셔서 정독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데모는 왜 하는가?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불화가 정치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민주주의 사회의 규칙이라 여겨지는 분배를 목표로 한 합의는 정치가 아니라 치안을 위한 활동이라는 것이 그의 주된 주장이다. 민주주의 정치는 그저 자원을 나누어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간 존재를 부정당했던 목 없는 자들이 몫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한다. 목소리 없는 이들, 목 없는 이들의 몫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은 민주주의의 위협 요소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번영을 견인하는 힘이다. 가령 평등이라는 어휘 하나만 두고도 모두가 그 가치를 인정하며 대화하고 있음에도 도무지 제대로 소통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제 사회에서 몫을 인정받는 정당성이 부여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해 아무개로 취급되는 나머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발생하는 숱한 문제의 일부다. 국가는
오랜 시간 장애를 가진 시민을 사회적 아무개로 인식해왔다. 불쌍하긴 하지만 다른 시민과 동등하지는 않는 누군가. 자리에 끼워주기는 하겠지만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는 존재 정도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조차 이들을 수혜자라고 부르는 것에 어떤 문제도 느끼지 못할 만큼 장애인은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콩고물 받아먹는 대상처럼 인식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언급되는 미국의 장애인들은 자신을 수혜자로 취급하는 문제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 없이 우리를 논하지 말라. Nothing about us without us 라는 구호를 만들어 거리에 나섰다. 그들의 적극적인 외침이 미국 장애인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탈시설과 자립생활의 권리를 이루어 오늘날 배리어 프리 사회로 향하는 초석이 되었다. 한편 영국의 장애인들은 동정심의 오줌을 갈겨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그들은 국가의 시혜와 동정의 콩고물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다. 장애인들이 직접 구호를 외치며 영국 전역에서 계단 차별버스를 막아섰으며 대중교통에 탑승할 권리를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1995년 영국의 장애인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의 선진적인 장애인 정책은 민주주의의 신이 내려준 선물이 아니다. 국가가 주도해 만든 결과도 아니다. 그저 불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일상적 민주주의의 결과물일 뿐이다. 미국과 영국의 모든 저상버스는 목 없는 이들이 몫을 외쳤기에 설치될 수 있었다. 이처럼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정의되었던 사람들이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의 이념은 활짝 피우게 된다. 전장현의 장애 인권 보장 활동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에서 같은 애를 찾기 어려운 이동권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권리는 한국의 장애운동이 만들어낸 문화적 산물이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접근성 대신 이동권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은 오롯이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용 리프트 추락 사고의 충격으로 결성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가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주장한 덕이다. 소외된 자, 차별받는 자, 무시당한 자 모두 숨지 말자. 불화를 민폐처럼 여기지 말자.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지키자. 우리 없이 우리의 문제가 정의될 때, 우리가 동정심의 대상으로 취급될 때, 우리가 사라질 때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삶과 죽음의 경계선. 이 글은 전장현 박경석 대표를 연구 대상으로 처음 만난 날에 관한 이야기다. 그날은 진한 검정빛이 내 삶에 물들기 시작한 날이었다. 만나선 안 될 나쁜 장애인을 만난 날이기도 하고 그가 품은 지독한 잉크가 내 마음에 서서히 번지기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태어나 처음 듣는 영문 모를 말들을 잔뜩 마주한 까만 날의 시작. 시간이 오래 지나 머릿속에 남아있는 몇 개의 단어 뭉치만으로는 당시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담아내기 어렵다. 글쎄, 내 삶의 경로를 뒤바꾼 거대한 인연을 만난 건 틀림없는데 만남 속에서 어떤 제스처가 오갔더라. 관절이 그리는 커다란 동선. 미간에 자리 잡은 깊은 주름같이 지금 와서 보는 그의 특징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세세한 감각과 기억은 소각되어 그을린 연기만 피어올린 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다. 불꽃이 붉고 세게 번질수록 잿더미만 남기듯이 강렬했던 그날 만남의 인상이 전에 없던 잿빛을 가득 마주하게 했다. 2019년 나는 대학원 졸업 논문 발표를 앞둔 학생이었다.
석사학위 논문의 주제는 장애인의 공공시설 접근성이었다. 논문을 쓰기 위해 건축물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과 이를 설계하는 건축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참 인터뷰를 다녔다. 당시 내 연구 질문은 접근이 어려운 공공시설이 대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를 묻고 있었다. 평소 장애인이 이용하기 힘든 건물을 짓겠다고 작정한 못된 건설업자를 단 한 명도 본 적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악의를 가지고 설계하지 않는 공공건축물이 왜 결과적으로는 불편한 공간이 되고 말았을지 그 이유가 궁금했다.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 불편한 건물들을 오가며 건물의 설계와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들을 만났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나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건축물을 담당했던 이들에게 왜 이렇게 이용하기 어려운 건물을 만들게 된 것인지 물었다. 만났던 사람들은 입을 모아 아무래도 장애인의 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염두에 두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모두가 같은 답을 이야기했는데 왜 문제를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걸까? 행정당국의 규제나 감독이 불충분했던 걸까? 건물을 지을 돈이 부족했던 걸까? 공사 마감 기한이 촉박했던 걸까? 더 구체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 전국을 한참 돌았다.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쓰기 시작한 논문이었지만 막상 집필을 시작하자 졸업 여부는 의식하지 않을 만큼 그저 세상을 이해하고 글로 풀어내는 데 재미를 느꼈다. 건물을 설계한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시작한 연구는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다. 몇몇 관계자가 건축물에 출입하지 못해 분노하는 장애인들의 민원 때문에 난처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화까지 낸다고? 아마 대다수 장애인은 계단뿐인 건물을 마주하면 침울해하거나 짜증이 난 나머지 발길을 돌리고 말 텐데 어떤 장애인은 계단 맞고 뿅망치로 때리고 경사로를 설치하라는 민원을 목에 핏대 세워 제기하며 바뀔 때까지 분노를 표출한다고 해 의아했다. 몇 번 들르고 말 공공시설에 대해 이토록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열정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왜 남의 건물에 자기 시간을 이렇게까지 쏟는 걸까? 공공장소 앞에서 민망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차별당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소리를 크게 외치는 동기와 이유가 무엇일까? 단체를 조직해서 대답 없는 시멘트와 싸우면 그들에게 무엇이 남는 걸까? 과도한 수고로움을 이끄는 동기가 궁금했다. 연구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이들을 끊임없이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자세한 건 말하기 곤란하다며 유감스러운 표정을 지은 시청의 인허가 담당자와 시설관리과 직원. 나날이 새로운 규제만 더해지면 대체 정상적인 설계가 가능하겠냐며 약이 오른 건축사무소 직원과 건축가. 여기도 문턱 저기도 문턱이라는 인터뷰 내내 우울함과 짜증을 동시에 표현한 장애인. 그래도 이 정도면 살기 좋은 나라 아니냐며 문제점을 잘 모르겠다고 시큰둥하게 말한 비장애인 등 연구 참여자들이 전해준 각양각색의 진술을 수집했다. 그들의 말을 종합하면 돈이, 시간이, 땅이, 규제가, 법이, 절차가 문제였다. 건물 설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연구 질문은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 무슨 이유로 이미 완공된 건축물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느냐란 물음은 좀처럼 해명하기 어려웠다. 인터뷰 중 만났던 장애인 중 다수가 열악한 접근성에 약이 오르거나 짜증이 난다고 말했지만 별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체념하고 말았지 차마 건물에 맞서지는 않았다. 그나마
긍정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건축공학과 IT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면 미래에는 환경이 나아지지 않겠냐며 막연한 기대를 내비쳤다. 까짓거 열받아서 들이받았습니다. 왜 내가 이 건물에 못 들어갑니까? 라고 진술하는 장애인을 찾는 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았다. 적합한 응답자를 구하지 못해 연구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머지 지인들에게 혹시 주변에서 차별에 진절머리 난 장애인을 본 적이 없느냐며 화가 많은 장애인을 수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인 한 사람이 박경석 대표에게 연락 회받는지 물었다. 웅장한 추천사가 곁들여졌다. 온 동네의 싸움꾼으로 유명한 휠체어 탄 어르신이 하나 있는데 어느 동네 어느 건물이건 한 번씩 들이받아 본 적 있을 것 같다며 관우의 모발, 장비의 풍채, 조조의 간악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머리도 백발이라 범상치가 않다 했다.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는지 묻자 장애인 야학의 교장을 하고 있으니 그 학교에 가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권위적인 교장 말고 유쾌한 고장이라는 단어로 불리는 걸 좋아하니 그렇게 부르면 좋다고 팁도 알려줬다. 아침 뉴스에서 장애인들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소식이 다뤄지는 요즘은 사람들이 박경석 대표의 유별난 생김새와 행동을 익히 알지만 내가 학위 논문을 집필하던 당시까지만 해도 그가 만인에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그를 잘 알았지만 활동의 바깥에 있는 평범한 시민들은 아니었다. 그는 10년 넘게 새롭고 놀라운 각종 장애인 집회를 연속적으로 기획했지만 장애인 언론사 바깥에서는 좀처럼 다뤄지지 않는 소식에 불과했다. 나도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장애인이지만 사회적 변화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평범한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이다. 장애운동, 사회운동, 인권운동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박경석의 이름을 처음 언급한 친구의 도움으로 그의 연락처를 건네받고 인터뷰 섭외 절차를 밟았다. 바쁘다는 그에게 몇 번을 간곡히 부탁한 끝에 겨우 약속을 잡을 수 있었다. 그는 나에게 농성장으로 오라고 말했다. 농성장이 정확히 무슨 건물을 뜻한지 몰라 포털에서 검색해서 이미지를 찾아보았다. 아, 데모하는 텐트. 그가 제시한 약속 장소는 데모하는 텐트였다. 눈 내리던 겨울날 어느 주말 오후 5시쯤 서울시청역 지하에 있는 시청 별관 통로로 향했다. 주말까지 농성장을 지키는 분노한 장애인, 딱 내 연구 취지에 걸맞는 인터뷰 대상이라 생각했다. 심지어 서울시청 별관 구석에 설치된 농성장에서 듣는 공공시설 접근성 이야기라니 얼마나 연구에 적합하고 값지겠는가. 내가 찾던 사람을 내가 찾는 장소에서 만난다는 생각에 출발부터 느낌이 좋았다. 그를 만나기 직전까지 연구 질문을 잊지 않기 위해 계속 되뇌었다. 이런 내용이었다. 서울시청을 이용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었나요? 화장실을 출입하기에는 어떤가요? 민원 업무 처리 중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 글을 쓰며 돌이켜보건대 20년 넘게 이동권 투쟁을 한 사람에게 서울시청 이용 시 불편함을 묻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을까 싶다. 나는 1호선 시청역에서 내려 지하로 연결된 길을 따라 별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에너지를 절약한다며 대부분 전기불을 꺼 황량하고 적막한 모습으로 방치된 안쪽 공간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휠체어를 탄 사람, 안 탄 사람 한 명씩이었다. 휠체어를 탄 쪽이 박경석 대표 같았다. 소문대로 장비 몸짓에 관우머리를 한 할아버지였다. 휠체어에 앉은 그는 저 멀리서 나를 알아보고는 왼손으로 손짓을 보냈다. 오른손으로는 휴대폰을 쥐어 귀에 대고 있었다. 휠체어 바퀴를 고정한 채 한참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가까이 다가가 안녕하세요. 저 연락드린 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넸다. 그는 나에게 잠깐만요. 이 통화만 마칠게요 하고 양해를 구했다. 인터뷰 시작 전 급하게 처리할 것이 하나 있다며 대뜸 내게 윙크하더니 통화를 이어갔다. 통화를 끝내고 난 뒤에도 그는 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자기 옆에 있는 동료와 한참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투쟁이라는 단어, 연대라는 단어도 들렸고 머지않아서는 민원이니 5만 원이니 하며 커피값 얘기도 했다. 생전 처음 만난 나를 앞에 두고 이렇게 자기들만의 대화를 해도 괜찮은 걸까 싶은 생각이 들어 엿듣지 않고자 자리를 피하려 목발을 집었다. 갑자기 그가 내게로 어디로 가냐며 서둘러 옆 사람과의 대화를 마쳤다. 그리고는 내가 대답할 틈도 없이 잠깐만 쉬자며 새로운 기다림을 요청한 뒤 커피를 마시겠느냐고 물었다. 두터운 팔로 휠체어 바퀴를 굴리더니 이내 어디선가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받아와 내게 건네주었다. 그는 무너질 것 같은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 커피를 올려놓고는 팔에 힘을 주어 엉덩이를 들었다. 그렇게 잠깐의 스트레칭 시간까지 마친 뒤 드디어 나에게 제대로 된 인사를 건넸다. 나무 테이블을 경계로 한쪽에는 그의 휠체어가 있었고 반대쪽에는 나의 목발이 세워져 있었다. 휠체어와 목발이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휠체어를 닮아 덩치가 큰 할아버지 장애인, 목발을 닮아 앙상한 대학원생 장애인. 그와 나는 전등이 나간 건물 구석에서 적막에 둘러싸인 채 서로를 마주보았다. 잠깐의 겸연쩍은 침묵을 뒤로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메모해둔 종이를 펼쳐 연구 개요를 쭉 읽어나갔고 인터뷰 소요 시간과 질문 내용을 차례로 안내했다.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동의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끝났고 그는 네 하고 대답했다. 이어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받았다. 1년에 할 일들을 마치고 무미건조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같은 연구 질문을 차례로 꺼냈다. 공무 처리 과정 중에 어떤 접근에 어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지난 일주일간 일상생활 환경과 공공시설 간 접근성의 차이가 있었나요? 특히 이용이 어려운 공공시설이 있나요? 접근이 어려워 민원을 넣어본 경험이 있나요? 민원을 넣은 기관에 재방문하는 데 부담을 느끼시나요? 신설 행정 서비스를 장애인이 먼저 체험하고 평가를 거칠 시 서비스 변화가 있을까요? 상투적이고 의례적인 질문들이 쉼없이 이어졌다. 리듬이 부족한 단어의 배열은 모두 성급한 물음표로 끝났다. 그는 마치 취조에 응하듯이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아마도 질문에 큰 의미를 느끼지 못했거나 다소한 지루했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만한 날카로운 물음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평생을 바친 이동권 투쟁으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다며 자신을 소개하던 백발의 노인은 민원을 넣어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인터뷰 참가자는 질문을 통해 자기의 경험을 뒤돌아보게 된다는데 이런 건조한 질문들이 과연 그의 마음 한구석 어느 장소로 되돌아보게 했을까? 혹시 연구자들 또 시작이구나. 세상이 당장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갈 길 잃은 서생은 상황 파악 못하고 이렇게 뻔한 걸 나한테 묻고 글까지 쓰고 있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가 나와 나누고 싶었던 감정은 불편과 슬픔으로 얼룩진 잿더미가 아니라 분노와 저항으로 타오르는 불꽃 같은 것이었을 텐데 오래된 차별을 뒤흔들 만한 사회운동의 경험을 말하고 싶지. 세상 사람들이 따돌려서 슬프다는 투의 자기 연민을 진술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 나는 눈치가 없었고 잘 몰랐다. 이건
불편하지 않았는지, 저건 이용하기 어땠는지, 속상함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하는 진부한 질문을 계속 던졌다. 장애인이 장애인다워야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 앞에 그는 전형적인 연구 대상처럼 취급되었다. 그가 나에게 화를 낼 법도 했지만 그러지는 않았다. 도리어 그는 나의 운율 없는 형식적인 말들에 자신의 리듬을 섞어 응수했다. 어설픈 질문은 엉뚱한 답변으로 빛났다. 현재의 불편함을 묻는 말에는 과거의 용감함에 대해 이야기로, 비참함을 묻는 말에는 장애운동의 전망으로 뻗어갔다. 연구에 쓰기에는 부적절했지만 인간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야기들이었다. 편의시설을 바꾸는데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그가 대답했다. 장애인에게 계단은 계단이 아닙니다. 계단은 위층과 아래층을 연결하는 통로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는 차별의 단멸이었다. 그는 동교 같은 대답을 이어갔다. 동교태가 풍차를 향해 거침없이 돌진했듯 그는 계단을 보면 계단으로 향했고 계단이라는 괴물을 무찌르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를 꿈꿨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계단과 문턱에 대드는 활동에 그토록 진심을 다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한테 계단은요, 마치 삶과 죽음의 경계선 같은 거예요. 그건 고작 시멘트 덩어리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니. 못 알아듣겠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자 그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 검색하고는 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줬다. 서울 거리턱을 없애주시오. 휠체어 시민 유서 쓰고 자살이라는 문구가 붙은 고 김순석 씨의 사진이었다. 1952년 부산에서 태어나 1980년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뒤 1984년 35의 나이로 자결한 장애인이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실린 조선일보 1984년 9월 22일자 기사 판본에는 그를 한평생 괴롭혔던 계단들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기사 왼편에 첨부된 그의 가족 사진 옆에는 그의 유서 내용 일부가 옮겨져 있었다. 건너갈 수 없는 횡단보도, 돌아갈 수 없는 식당과 화장실, 우리가 살 땅은 어디입니까? 라는 그의 마지막 물음이 서울시장 앞으로 던져졌다. 1984년 서울 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절규를 남긴 사람에게 계단과 문턱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었다. 계단에서 굴러 사망한 사연이 아니라 계단을 오르지 못해 사망한 사연이었다. 박경석 대표는 기사를 보여주며 장애인을 괴롭히는 계단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여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차별의 역사에 저항한다는 거창한 목표가 일상의 계단 앞에서 소리 높이는 모습으로 실천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는 기분이 머릿속에 여러 차례 지나갔다. 차별의 역사에 대한 슬픔의 감정과 논문에 쓸만한 문구를 찾은 기쁨의 감정이 번갈아 찾아왔다. 다만 연구자로서 깨달았다는 사실에 장애인 당사자로서 느낀 슬픔의 무게보다는 기쁨의 무게가 더 무거웠다. 오랫동안 해소하지 못한 연구 질문에 이제야 적절한 대답을 찾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짜릿함이 있었다. 그래, 어떤 장애인은 접근성의 제약을 느낄 때 속상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 인식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살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이고 시위를 하는구나. 드디어 논리적 인과가 빈틈없이 성립한다는 것을 느꼈다. 해변에서 예쁜 조개를 주우면, 풀밭에서 네이클로버를 발견하면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걸까?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일간지 뒷면의 가로세로 퍼즐의 가운데 문제가 완성했을 때 이런 걸 느끼는 걸까? 휠체어를 탄 백발의 장애인이 매일 마주하는 건물의 단차가 마치 삶과 죽음의 경계선 같다고 말할 때 나는 그 단어에서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바위 같은 중압감을 느끼지 않았고, 논문을 예쁘게 치장해 줄 커다란 공작새의 깃털 같은 표현을 찾았다며
한참을 감탄하고 기뻐했다. 당시에 나는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철저히 대상화했다. 차별과 고통의 의미를 담은 진술이 진 역사적 무게를 이론에 가둔 채 실제하는 사람들을 전혀 바라보지 못했다. 그저 귀가 낄 내내 그날의 인터뷰를 인용하면 논문이 완성될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다. Quo vadis Domine. 이 글은 예상치 않게 전장현 활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줄곧 그랬다. 누군가 되고 싶었지만 무엇도 되고 싶지는 않았다. 수많은 책들은 한결같이 현대인의 미덕으로 선택과 집중을 꼽았고, 수많은 TV 연사들은 확신을 품고 전진하고 달려들며 살아가라 말했지만 나로서는 따르기 어려운 교훈들이었다. 관역의 0점을 노려보며 살아야 한다는 조언을 곧장 따르기에 앞서 늘 그 주변이 함께 눈에 들어왔다. 하나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결국 후회하지 않을까? 무엇에 집중하는 삶은 나머지 것들의 잠재력을 무시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다가왔다. 선택의 순간은 졸업과 함께 찾아왔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만 같았다. 과연 졸업장의 진짜 의미는 진로를 정해야 할 때라는 출발 대기 신호 같은 것이었지만 그때까지도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주행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다.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정해야만 한다니 미루고 미뤘던 시간이 닥치고야 말았다. 꼼짝없이 마주해야 할 도로는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마땅히 가고 싶은 곳이 없는데 엔진을 끌 수 없다니. 30해 전 김광석이 통기타를 치며 부르던 노래 30즈음에가 유행한 것은 당시 한국인의 평균 연령이 30이었기 때문이라는 어느 평론가의 말이 떠올랐다. 30대에는 미래를 뜨겁게 꿈꾸고 도전하는 어른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줄 알았는데 30을 목전에 둔 나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 떠밀려 집 밖으로 일단 나섰지만 목적지가 없는 상태였다. 어떡하지? 답이 보이지 않는 질문 앞에 남은 건 자책뿐이었다. 졸업 논문을 도서관에 제출하고 나면 정말 학업이 끝나는 건데 뭐해 먹고 살지? 땡볕 속에서 갈팡질팡하던 마음은 단풍이 떨어져가는 순간까지도 그대로여서 나는 자신을 추궁하는 물음에 도망치려 했다. 곧 소복하게 눈이 쌓였고 이내 녹기 시작했다. 유학을 가게 되거나 새 직장을 구한 친구들의 화창한 봄날의 졸업식 사진을 연인과 함께 찍겠다며 그날을 기다렸지만 나는 졸업식이 싫었다. 졸업식을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일들을 새로이 경험했다. 논문 심사를 받으며 노력은 가상하나 무얼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냉철한 평가를 마주했고 지도 교수님 앞에서 소리내어 울며 심파각을 찍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학교 도서관 사이트에 논문 사본을 올릴 즈음에는 그간 함께 공부한 학우들과 교수님들 앞에서 먼저 가, 난 이미 틀렸어 의 의미를 담아 박사과정 진학 포기 선언도 했다. 대학원 생활이 허겁지겁 끝났다. 저 멀리 제주에 계신 부모님은 장애인 자녀의 대학원 졸업장이 CEO나 교수가 되는 자격으로 작동하리라 굳게 믿는 분들이셨지만 사실 졸업장은 나에게 당혹스러움과 수치심을 남겼다. 결정적으로 길을 잃었던 이유는 논문 최종 심사에 있었다. 그 심사일은 나에게 슬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논문 심사장에서 깨지는 건 비단 나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수많은 졸업자가 저마다 산산조각이 난 자기 애착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아직도 논문 심사위원들이 휙 하고 던진 비수 같은 물음을 좀처럼 잊을 수 없다. 당신의 논문이 이론에 기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또는 당신의 논문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와 같은 질문은 대전 액션 게임에서 가드를 무시하고 들어오는 필살 가불기와도 같았다. 온 힘을 다해 변론하긴 했지만 끝내 마주한 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심사위원의 심중을 알 수 없는 모습뿐이었다. 만일
그런 의아스러운 바디랭귀지를 체험하고 싶다면 대학원에 진학할 것을 추천한다. 그들의 반응은 나처럼 오로지 졸업 논문 하나만 보고 달려왔던 대학원생일수록 더 생생하게 기억된다. 약 1년의 시간 동안 학위 논문을 끝내는데 온 삶의 원동력을 쏟았다가 논문 심사장에서 내가 경로를 한참 이탈한 채 너무 먼 곳으로 빠졌다는 조언을 마주할 때 뒤늦게 닥쳐오는 긴장감과 좌절은 정말 절망적이다. 우울한 논문 심사를 거치면서 연구자로서의 꿈을 단념했다. 나는 연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지도 교수님이 가끔 언급하셨던 취미로 하는 공부와 생업으로서의 연구가 다르다는 게 구체적으로 이런 뜻이었을까? 지도 교수님은 늘 다른 사람의 지식을 배우는 것만으로 즐겁다면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지 말고 책을 읽으며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대학원에서의 연구는 지식을 나의 결과물로 만드는 노동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부는 취미로 할 수 있지만 연구는 생업에 가깝다. 공부는 적당히 만족할 만큼만 하면 충분하지만 연구는 꾸역꾸역 쏟아내야 하는 부담이다. 연구를 한다는 것은 공부를 하는 것과 달리 이론과 정책에 도움이 되는 결과물을 생산하는 책임을 지는 일이고, 연구자가 된다는 것은 지식 생산 노동을 평생 하기로 마음 먹는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박사 과정에 진학한다는 것은 지식을 생산하고 조립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숙련공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논문 심사 한 번만으로도 무너졌는데 과연 한평생 이런 과정을 거쳐 지식 생산을 책임지는 연구 노동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재능이 있는 숙련공이 맞는 걸까? 그저 관광지에 잠깐 들러 체험으로 양초와 비누 정도만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감은 점점 더 달아나고 말았다. 내 글이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고 연구 문제의식에는 집요함이 없는 것 같았고 결론에는 확신이 담기지 않는 것 같았다. 이 상태로 박사 과정에 진학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결론짓고는 미래를 정하지 못한 채로 학교를 떠났다. 학교를 나온 뒤 당장 새로운 길을 찾기보다는 길 자체를 잇기 위한 현실 도피를 시작했다. 지적 유희를 즐기는 나 같은 딜레탕트적인 애호가에게 가장 효율적인 취미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었다. 마땅한 계획 없이 홀린 듯 강남 모 영어학원의 학원비부터 입금했다. 영어 공부는 나의 적당한 자아의식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였다. 학습의 과정보다 학습을 통해 미래의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게 무척 만족스러웠다. 세상이 싫어질수록 열심히 학원에 다녔다. 키가 작아 앞좌석에 앉지 못하면 칠판을 볼 수 없어서 그 어떤 학생보다 일찍 학원에 도착했다. 새벽 2호선 지하철에 몸을 맡기고 인파에 깔려가며 강남역 10번 출구로 빠져나오는 전쟁이 반복되었다. 영어학원은 공허한 마음의 둥지가 되었다. 펼쳐지지 않는 미래를 열심히 꿈꿨다. 사색을 한가한 자들의 자기 위로처럼 여기는 한국 사회의 규칙에 자발적으로 젖어들었다. 어느 날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 부재중 전화가 한 통 찍혀 있었다. 저장되지 않는 번호였다. 모르는 번호에 잘 회신하지 않지만 그날따라 왠지 기분이 좋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갔다. 이윽고 통화 연결음이 목소리로 바뀌었다. 상대방은 여보세요, 변재원 씨죠? 하더니 이내 자신을 활동가라고 소개했다. 나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활동가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걸 알지 못했다. 무슨 활동하는 사람이냐고 되물었고 통화 상대는 전장현의 활동가라고 대답했다. 딱히 전화 올 일이 없는 사람이어서 아, 예, 그런데요? 하고 떨떠름한 투로 대답했다. 그는 나에게 대뜸 시간이 되는지를 물었고 곧장 커피 한 잔을 제안했다. 모르는 사람과 통화가 낯설기도 했고 당시 한창 집중하고 있던 영어 공부 때문이라도
시간을 내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다. 우물쭈물 거절하려던 중 상대가 눈치챈 듯 상황을 이어서 설명했다. 얼마 전에 박경석 대표님 만나셨죠? 그때 옆에서 같이 인사했는데 휠체어 안 탄 동행인 기억났다. 논문을 마치는데 큰 도움을 준 인연이어서 만남 요청을 차마 거절하기 어려웠다. 결국 만날지 말지에 대한 잠깐의 고민이 무색하게 어디로 가면 되는데요? 하고 물을 수밖에 없었다. 해화동 대학로에 있는 전장현 사무실 4층 카페라는 구체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알겠다 답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고 느꼈던 첫 인상이 여전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내가 찾아간 곳은 미팅에 어울릴 법한 평범한 카페가 아니었다. 건물 외벽에는 온갖 구호를 지탱하는 현수막들이 헤어진 채로 걸려 있었고 길가에는 장애인도 같이 살고 싶다며 뭐라 하는 내용의 다양한 글귀들이 적힌 선전물이 여러 놓여 있었다. 건물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는 휠체어를 탄 사람 몇 명이 부산스럽게 떠들며 나란히 줄을 서 있었다. 내 앞에 사람들을 모두 올려보낸 후에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건물 4층에 들어서자 초록잎의 식물들이 줄지어 있었다. 통로를 따라 들어가자 휠체어 탄 사람들 10명 이상이 저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곳이 카페인 것 같았다. 그런데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급식실과 카페의 경계가 모호한 그 공간에는 무수한 묵국 냄새와 산미로 가득 찬 아메리카노 향이 뒤섞여 있었다. 낯선 냄새와 기묘한 모습이 좁은 공간에 응집되어 있었다. 수많은 휠체어, 나란히 놓인 묵국과 아메리카노, 헤어진 현수막과 낡은 포스터, 언젠가 시위에서 쓰였던 것 같은 부서진 패널과 집기들이 어우러진 4층은 일반적인 카페의 질서를 따르고 있지 않았다. 각각의 사물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고지식하고 숙연한 대학원 열람실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복잡하게 뒤섞인 사물의 층 위가 자아내는 긴장감이 있었다. 기가 눌린 채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 액정만 한참 들여다봤다. 머지않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찾아왔다. 변재원 씨, 저예요. 전화한 활동가. 화답에 인사를 건네려던 순간 그는 손을 쫙 펴면서 소리 없이 잠깐만요 외쳤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박경석 대표와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바쁜 사람들인 것 같았다. 그는 통화를 나에게 다가오는 사이에도 한 번, 자리에 착석한 후에도 한 번, 인사를 주고 받다가도 한 번 더 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겨우 각자의 자리를 찾아 앉았다. 한참 시시한 이야기를 나눴다. 올해 유난히 춥다는 이야기, 4층 식당 반찬 중에 특히 이게 더 맛있다는 이야기 따위를 하며 겸연쩍은 웃음을 교환했다. 그러다 본론이 나왔다. 혹시 전장현에서 활동할 생각 없어요? 그가 물었다. 네? 왜요? 저는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했다. 일단 나에게 왜 활동을 제안하는지부터 되물었다. 글쎄요. 일단 장애인이고 정책 문건도 이해할 수 있고 직업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사람을 뽑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 기준에 꽤 적합한 인재세요. 내 물음에 상대가 당연한 듯 대답했다. 학교를 끝까지 못 다녀서 예술을 전공해서 단체 생활이 서투른 것 같아서 나를 좋아한다는 누군가의 고백을 들은 다음으로 신기한 제안이었다. 제안은 감사한데 당장 일할 생각이 없어서요. 망설임 없이 거절했다. 예기치 못한 대답이었는지 상대는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정책 활동을 담당하게 되는 거라며 그 일이 장애 운동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역할인지 한참을 더 설명했다. 그러나
중책이라는 표현이 더해질수록 더 거부하고 싶어졌다. 그날 아침까지도 나의 꿈은 무엇도 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언가의 책임을 지는 건 속박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완강한 상대에게 아무리 거절 의사를 밝혀도 순수히 보내줄 것 같지는 않아 고민해보겠다고 둘러대고 서둘러 그 이상한 공간에서 빠져나왔다. 4호선을 타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영어 숙제가 밀렸다며 투덜거리고 자정쯤 책가방을 싼 채로 잠이 들었다. 며칠이 지났을까? 그날도 어김없이 영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휴대폰을 켰다. 또 부재중 전화 한 통을 발견했다. 전과는 다른 번호였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 끝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통화 연결음은 이번에도 목소리로 바뀌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이, 잘 지냈어요? 수학이 넘어 상대는 나를 잘 안다는 듯 말을 걸어왔다. 누구시냐 묻자 얼마 전 시청에서 만났던 전장현 활동가 박경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번에 대학로에 들리지 않았느냐며 이번에는 자신을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유는 같았다. 커피 한 잔이었다. 아, 거절할 수도 없고 참. 인터뷰 값 한 번 제대로 치른다고 생각하면서 약속을 새로 잡았다. 장소는 같은 곳이었다. 퇴근 시간 무렵 살을 뜯는 매서운 추위를 피하려고 두꺼운 패딩을 걸쳐 입고 털장갑을 낀 손으로 목발을 쥔 채 집을 나섰다. 칼바람을 헤치며 그대로 해화로 향했다. 거추장스러운 겨울철 거적대기를 끌고 다녀야 하는 이동은 언제나 번거롭고 괴롭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 멀리 한강 2부까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다. 사당역에서 해화역까지 향하는 4호선 상행선은 환승도 없는데 유독 멀고 험하게 느껴졌다. 해가 저물고 나서야 도착한 건물 앞. 마로니에 공원 뒤편에 있는 그 건물은 실루엣은 그대로였다. 문구를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낡은 천막이 여전히 찬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빨간 히터를 다리 옆에 두고 모니터를 바라보는 경비 아저씨는 빡빡한 인상을 한끗 더 찡그리고 있었다. 깃발도 있겠다, 수의도 있겠다. 철통 보안이 이루어지는 요새 같은 곳일까 싶다가도 바닥에는 휠체어 바퀴 자국이, 벽면에는 마모된 모서리가, 유리창에는 얼룩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관리자의 손길이 잘 안 닿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알쏭달쏭한 공간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에 올라 입구에서 휠체어를 탄 백발의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다. 관우머리에 장비 풍채를 한 사람. 할아버지는 일터로 가자며 따라오라고 손짓하고는 휠체어를 굴리기 시작했다. 그가 안내한 통로의 벽면에는 오랜 투쟁의 역사가 차곡차곡 기록된 여러 신문 스크랩들이 붙어 있었다. 장애인을 주제로 한 영화 포스터 패러디라든가 각종 집회 선전물도 함께 걸려 있었다. 우리는 함께 요란스러운 복도 끝을 지나 어떤 방으로 들어갔다. 앉아요, 앉아. 수북한 문건이 쌓인 책상 앞에서 그와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초가을 저녁, 텅 빈 서울시청 별관 지하에서의 만남 뒤로 처음이었다. 나는 책가방을 의자 옆에 세워놓고 고개를 꾹뻑이며 덕분에 성공적으로 논문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그는 내 인사를 받으며 외투를 벗고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헤어진 낚시 조끼 같은 것을 걸치고 안에는 한겨울에도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흰색 반소미 면티를 입고 있었다. 아래에는 고등학교 도독 선생님들이 애용할 것 같은 생활 한복같이 펑퍼짐한 보라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여전히 텁수룩하고 굵은 털들, 하얀 눈이 쌓인 것처럼 소복한 턱수염과 콧수염, 수염 길을 따라 이어지는 흰 장발. 새로운 공간에서 살펴보아도 그의 오래된 것 같은 인상은 처음 모습 그대로였다. 딱딱했던 지난 면담과는 달리 그날의 박경석 대표는 듬직한 풍채에 어울리지 않는 천방지축, 신이 난 분위기를 마음껏 방출하며 말을 걸어왔다. 그가 하고 한숨을 뱉더니
덥석 내 손을 잡고는 수수께끼 같은 외국어를 외쳤다. 코바디스 도미네. 갑작스러운 외국어에 놀라 네? 하고 되물었다. 뭐지? 외국 드라마 영화 대사인가? 그는 다시 영문 모를 말을 다른 박자로 외쳤다. 코바디스 도미네. 당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표정을 찡그린 채로 고개만 가로저었다. 내 반응을 보고 그가 혹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구먼? 하고는 대뜸 베드로라는 사람에 관한 일화를 들려주었다. 자신이 반복한 말과 관계가 있다며 로마의 폭군 네로가 저지르는 박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예수의 제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피해 시골로 도망을 갔다. 피난길 중 우연히 예수의 환영을 마주했다. 방금 자신이 도망쳐 나온 로마로 거슬러 향하는 예수의 모습을 본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급히 물었다. 그 말이 곧 코바디스 도미네였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대답했다. 네가 도망친 그곳 로마에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러 다시 간다고. 예수가 그렇게 사라졌다는 수수께끼 같은 일화로 이야기가 끝났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었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곰곰이 생각했다. 그의 의도를 종잡을 수 없었다. 알 수 없는 침묵이 시작됐다. 꽤 오랜 정적이 계속된 뒤에 그가 먼저 고요함을 깨며 내게 말했다. 코바디스 도미네가 무슨 뜻 같아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그는 대뜸 활동합시다. 라고. 대답에 대답을 더했다. 산 넘어 산이었다. 그가 말한 코바디스 도미네는 무슨 뜻이고 활동은 또 무엇인가? 어떤 활동을 말하는 건지, 지난번 받았던 제안을 다시 한번 하는 건지, 아니면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하는 서포터가 되어달라는 것인지, 정기적인 후원 회원이 되어달라는 것인지, 많은 것이 생략된 그의 말은 알쏭달쏭하고 갑작스러웠다. 멀뚱멀뚱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장애 운동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했다. 여기에 모인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침전물 같은 취급을 받는 존재예요. 전장현 운동은 차별받고 배제되는 중증 장애인들이 나서 사회의 차별에 저항하는 활동이라고 했다. 동지와 잠깐이라도 좋으니 같이 활동하고 싶소. 그는 전에 없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앞서 장난기는 쏙 빠진 진지한 제안이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제안처럼 느껴져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한 채로 어영부영 예. 얼머무리다 말고 그를 자리에 둔 채 빠져나왔다. 집으로 되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우선 중증 장애인 본인이 다른 중증 장애인들을 우리 사회의 침전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낯설었다. 그가 이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져왔던 걸까? 생각은 성경 유라로 뻗어나갔다. 나를 만나 그 알 수 없는 이야기는 대체 왜 들려줬던 걸까? 베드로가 누군지 정확히 몰라 채 알아들을 수 없는 성경 이야기가 잘 와닿지 않았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마땅한 신앙심도 없었지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외치는 사람의 일화가 왠지 기억에 남았다. 나도 그렇게 도망치고 있었던 걸까? 스스로 비겁한 망설임을 마주하게 하려고 그 말을 준비했던 걸까? 돌이킬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는 만남이었다. 밤으로의 긴 여로 속 귀갓길 마을버스를 기다리며 되새기고 있자니 가슴 한 구석이 왠지 울렁거렸다. 집으로 돌아와 신발장에 섰을 때 자연스럽게 켜지는 주황색 무드등이 전에 없이 사치스럽게 보였다. 안락한 내 방, 따스한 내 침대 위에 구축된 조용한 평화가 과도한 것처럼 느껴졌다.
낯설게 보이는 조명과 가구들을 보며 물었다. 왜 나만 이런 걸 누리고 있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잠을 설친 탓인지 정신이 사나워져 학원에 가지 않고 가까이 있는 모교 열람실을 향했다. 들어가는 순간 고요하고 깔끔하게 구성된 공간이 나를 맞이했다. 그곳에는 나부끼는 깃발도 묵국과 아메리카노가 뒤섞인 냄새도 수십 대의 휠체어도 없었다. 모두들 시원시원하게 걸어다녔고 말끔하고 단정했으며 고급스러운 향기를 풍겼다. 전날 밤 박경석에게 들은 말을 빌리자면 침전물을 찾아볼 수 없는 일상의 풍경이었다. 평범하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모두가 완벽해 보였달까?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휠체어 없이 움직일 수 있는지, 볼펜을 손에 잡아 책에 밑줄을 긋고 지우개로 낙서를 지우는 게 수월한지, 숟가락과 젓가락을 쥐었던 손을 자유롭게 씻을 수 있는지,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공간에서 장애는 흔치 않는 불운의 상징처럼 아주 가끔 볼 수 있을 뿐이었지만 사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이 공간에 머물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묵윤실처럼 차단된 공간에 너무 오래 있었다는 생각을 뒤늦게야 했다.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나만 여기 있는 건지 그 이유를 한참 생각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낯선 감각과 시선이 며칠간 계속되다가 나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추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난 정말 비겁한 사람일까? 자책하는 물음이 계속되어 결국 주변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 사람은 내게 혼자서 생각을 단정짓지 말고 박경석 대표를 다시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어차피 졸업하고 시간도 남는데 팔자를 고치려면 팔자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제일 좋다는 어른들의 말을 흉내를 내가며 지금이 적당할 때라고 조언했다. 다음 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박경석 대표에게 전화했다. 면접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활동하게? 다짜고짜 되묻는 그에게 대답했다. 내가 면접을 보고 싶다는 게 아니고 당신을 면접 보려 한다고. 나는 당신을 잘 알지 못하는데 같이 활동하는 게 맞을까요? 잘 믿지도 못하겠고요. 내가 가진 두려움과 걱정을 솔직히 말했다. 스피커 너머 하하하 웃는 소리가 들리더니 흔쾌히 좋다는 응수가 이어졌다. 그 길로 약속을 정했다. 일주일 지나 다시 나타난 나는 전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믿을 만한 단체인지, 무얼 하는 곳인지, 당신은 좋은 사람인지, 이 활동의 목표는 무엇인지 등을 쉴 틈 없이 물었다. 1시간 넘게. 지난 가을 연구자로서의 박경석에게 물었던 것은 일종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같이 의례적인 질문들이었지만 겨울이 되어 다시 만난 그에게 물은 것들은 내 진로를 담보로 둔 질문들이었다. 장애 운동을 낯설어 하는 나에게 그는 지난 30년간의 활동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동권이라는 단어가 처음 탄생했을 때의 이야기, 저상버스가 도입될 때의 이야기,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이야기, 장애인들이 한나절 꼬박 기어서 한강대교를 건넜던 이야기 같은 것들, 대체로 짜릿하고 통쾌하게 시작하는 투쟁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그 배경에는 낯설고 원통한 죽음이 있었다. 그가 기억에서 끄집어낸 이야기들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역사였다.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은 한결같이 장애인이었다.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현대사는 처음이었다. 그는 사회운동가로서의 자신이 거쳐온 역사의 무게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자기의 삶과 결정에 애착을 갖는 그가 어쩐지 부러웠다. 나는 그동안 무언가 되고 싶지만 누구도 되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었는데 그가 걸어온 삶의 경로는 뚜렷하고 명확했다. 장애인이 어디나 갈 수 있고 언제나 배울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비장애 중심주의로 구성된 사회의 균열을 내는 것. 그것이 그가 가진 삶의 목표였다.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그와 같이 활동하는 게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와의 대화 속에서 내 삶을 잠시간은 우유부단함과 막막한 침묵이 조금은 깨지지 않을까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나 저러나 평생 헤매며 살 것이라면 당분간 그가 꿈꾸는 것처럼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힘을 보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를 면접하며 채용당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번 달부터 저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영어 학원 환불금 10만 원을 입금해 주세요. 계좌번호로 메시지를 보내드릴게요. 그게 아니라면 일단 돈은 아까우니까요. 학원 먼저 다 다니고 다음 달부터 출근할게요. 하고 말했다. 대답을 들은 면접 참여자의 인중 주변 하얀 털들이 위로 삐쭉 솟으며 기쁜 표정을 한껏 드러냈다. 건물을 나오는 순간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10만 원 입금 소식을 알리는 자동 이체 메시지였다.